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열렸습니다. 첫날인 오늘 가장 큰 관심은 보좌진 갑질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주요 현안들 네 분의 여야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평택병 김현정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열린 토론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 문자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풍랑 경보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9시 기준 동해 중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됩니다. 바닷가와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엔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일기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낮에 KB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방송을 보셨을 텐데요. 여가부, 가기정통부, 통일부, 해수부 네 곳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청문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는데 홍석준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강선우 이 여성가족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다. 이 장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떤 갑질의 형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어떤 보좌관일 수도 있지만 또 국민의 보좌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뭐 종이나 하인 부리듯이 변기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게 사실 좀 상상할 수도 없는데 오늘 청문회도 와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거짓말 내지는 변명만 지금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비서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역 보좌관은 변기 수리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46명이 면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뭐 중복된 사람도 있어서 28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게 뭐 보통 통상 수준이다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통상 수준이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심한 그리고 면직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1대 의원들의 평균 3배 이상이 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 정인 이런 걸 하나도 지금 채택하지 않은 과정에서 오늘 하루만 뭐 넘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에만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강하게 국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더 네.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강재 대변인 말씀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그리고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정강재 대변인은 이 보좌진 갑질 의혹 외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 제기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뭐 가족들이 실제 그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소를 옮겨놓고 선거는 거기에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지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리 다른 뭐 논란들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보좌진과의 관계 설정 그 갑질 의혹이죠. 더군다나 오늘 내놓은 그 해명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어제 그 저녁에 먹던 음식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먹으려다가 그것을 거기다 그냥 두고 온 게 저의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해명을 정말 곧이곧대로 그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 해명으로 그냥 딱 하루 진행되는 오늘의 인사청문회만 넘기면 본인이 여가부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세에는 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저 오늘 종일 그 청문회 과정을 틈틈이 봤거든요. 성실하게 정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도 그 소명이 전 되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좀 전에 말씀을 우리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없다 그러는데 증인도 나왔죠. 네. 증인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 얘기를 하시는데 주로 5년 동안 이제 46명을 면직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8명이 아니라 27명이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 승진이라든지 전적이라든지 또는 그 21대에서 22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면직 처리하고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대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평균 6.8명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7명 정도가 평균 바뀌었다고 치면은 5년이면 35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더라도 27명이 과도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좌관 갑질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사과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갑질과 관련된 것들은 서로의 주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까지 했다라는 점에서 그 정도 그런 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각종 의혹들이 그 재산 그러니까 좀 이게 이장 전입 문제가 있는데 이장 전입도 그런 겁니까? 지금 그 자녀가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 종로에서 그 살았었는데 본인이 이제 강서구에 공천을 받으면서 강서구로 이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서구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강서구에 있는데 발달 장애인 자녀들은 이사 가는 걸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종전에 살던 종로구에 아버지랑 같이 거기에 실제로 거주를 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지랑 실거주지가 서로 이렇게 같이 기재하면서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소명도 했습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또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그 남편이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의 감사로 재직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도 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도 받았고 또 그 엑셀 세라퓨릭스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스톡 옵션이 또 이해 충돌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도 스톡 옵션을 2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한 차례는 취소가 되어서 받은 적이 없고 두 번째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강선우 후보자는 그 받은 것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말해주셨는데 얼마 받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한 주당 6,640원에 그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거죠. 스톡 옵션이. 네. 그런데 그것도요. 그 본인 후보자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그 한 주당 6,64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지금 주가가 3,000원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행사가 되지도 않은 거고 되더라도
50% 손해 보는 그런 내용의 스톡 옵션인 거예요. 그조차도 그 후보자는 몰랐다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고 또 두 번째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뭐 고가 명품 시계 3점을 미신고했다는 것도 5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라는 것도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쿨존에서 그 이제 그거 속도 위반했다라는 것도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그 소명을 했고 또 뭐 이렇게 다른 것도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재차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소명을 했는데 더 이상 소명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었고 결국은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조속하게 인준을 해줘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그 자질과 능력, 도덕성 면에서 흥결이 있어서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판단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에게 한 가지 사실만 좀 확인을 하고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년에 7번 보좌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국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평균은 개인의 평균은 아닌 거죠.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1년 평균이 6.8명이라고 기사에 났습니다. 하나의 의원실에서 네. 6.8명인가요? 예, 1년에 6.8명. 그러니까 이거 6.8명이라는 것이 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급에 있다 8급으로 승진해도요. 면직 처리가 되고 다시 재채용되는 절차를 받게 되고 또 의원실에 보면은 저희 방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승진이 이제 꽉 차 있으면 승진이 적체되면 승진하면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면직 처리되는 것이죠. 그리고 21대에서 22대로 9명의 보좌진이 있잖아요. 9명의 네. 보좌진이 다 면직 처리되고 다시 재채용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보면 평균 그 정도 나온다라고 기사에 알겠습니다. 났다는 거죠. 김 의원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을 홍 전 의원께도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요? 일단 저도 뭐 김현정 위원님께서 뭐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 같은 뭐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은 변기수리, 쓰레기 46명. 이렇게 보면 강선우 의원실에서는 5년 동안 상시적인 갑질이 있었고 대부분 보좌진들이 버티기 힘들 정도의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구나. 이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건 아니었다. 뭐 그런 그 사례들은 있었죠. 뭐 변기와 관련돼서 수리에 대한 부탁을 한 부분은 있고 그렇게 쓰레기를 치우라는 걸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맞고 보좌진의 교체가 있었던 건 맞는데 보좌진 교체는 27명이고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강선우 의원이 갑질을 상시적으로 하는 의원 그래서 공직 더군다나 국무위원 자격을 맡을 정도의 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확인이 됐죠. 근데 일단 저는 뭐 아쉬운 걸 하나 딱 말씀을 드리면 오늘 부덕의 소치다 그러니까 갑질 논란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사과하고 반복적으로 그걸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조금 빨랐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이 지체되면서 실제 그 당사자들이 느꼈을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나 혼란 이런 걸 생각하면 며칠만 빨리 해주셨어도 이렇게 이 관련된 내용이 막 확대되고 과장되고 해서 정말 갑질을 일삼던 의원이었나? 그러면 이 장관 되면 안 되지 이런 생각까지 실제 나가게 됐기 때문에 좀 빨리 해주셨으면 당사자들이 겪었을 혼란도 좀 덜했을 것이고 국민들도 뭐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홍 전 의원은 김현정 의원이 지적했던 교체 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부터까지 포함해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제가 본 통계는 면직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보통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많다는 어떤 자료를 제가 이제 봤고 그다음에 면직과 그다음에 사람 교체는 이제 중복인이 있으니까 카운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나가라고 한 경우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본인은
변명이 이제 46명 면직에 실질적으로 사람은 이제 27명이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상의 수준이다. 이거는 결코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거짓 해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강선호 의원은 자꾸 두 사람 나간 어떤 보좌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제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그 민주당 보좌관 그런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페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강선호 의원 관련돼서 어떤 신고 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걸 감싸서는 노동자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민주당이 맞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하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저는 민주당도 이제 무작정 이렇게 옹호해서만은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이고 그다음에 재산적인 문제는 지금 이제 소명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선호 의원이 한 3억 3천으로 이제 재산 신고를 했는데 네. 지금 강선호 의원 그 남편이 지금 유명 로펌의 이제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9억 몇천만 원을 받아서 세후 수익이 5억 8천 뭐 한 5년 동안 합치면 한 뭐 30억 정도 수령이 되고 또 강선호 의원 본인도 또 이제 그 세비를 하면은 이제 30몇 억, 35, 6억 이상의 어떤 그런 게 오는데 그런 어떤 걸로 봐서는 지금 3억 3천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 너무 이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네. 수입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이제 재산 신고된 것이 지금 이제 전혀 지금 이제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소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에 대해서 다들 지금 이제 제대로 지금 답변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혹시 정광재 대변인 홍 전 의원 말씀 외에 다른 의혹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김현정 의원이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쳐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보좌진과의 관계에서 갑질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강선호 의원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부적절한 보좌진의 행위였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2차 가해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저는 적어도 부적격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좀 덧붙여야 되는데 네. 우리 홍 전 의원님이 아까 자료로 뭐 이렇게 3배 이상 많다는 거 무슨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언론 제가 자료. 본 거는 네. 더 팩트에서 2023년 5월 23일자 기사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보좌진 임명 현황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8명으로. 그래서 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그게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그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부덕에 소치라고 사과까지 했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그럴 그 갑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과거에 그 당직자 발로 막 수차례 폭행해가지고 발로 차고 해서 그 지적받았고 탈당까지 했다 복당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그 당을 대표로 원내대표로 두고 있는 정당에서 보좌관 갑질에 지적하는 거는 정말 좀 내로남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는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 그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도덕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그 눈높이가 성인군자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오늘 그 인청을 하는 거를 쭉 본 그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하나의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명을 했다 성실하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의혹들도 해소된 부분도 많더라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그 자료 이야기를 했으니까 홍 전 의원의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우리 이슈들이 있어서요. 네.
예, 좀 어떤 자료였는지 말씀해 예, 주시면.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이게 통상적인 어떤 세배의 어떤 기준이라고 분명히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게 통상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송원석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송원석 의원이 지금 이제 청문회를 받습니까? 지난번처럼 지금 민주당은 보면 청문위원을 공격을 해요. 지난번에는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더니 아니 청문 검증 대상자는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 지명자로 된 강선우 지명자입니다. 왜 자꾸 강선우 지명자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디펜스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어떤 선례가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좌진 정인 신청하니까 정인 안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맹탕 청문회 하는 게 입장이 바뀌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할 말에 책임은 져야죠. 송원석 그 대표가 원대가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장관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그 당직자 폭행하고 이게 지금 원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4개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이제 초반 파행으로 치달았는데 그 이유가 이 청문위원들이 이 국민의힘 쪽이죠. 이게 피켓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원인이 됐는데 최민희 가방위원장을 공격한 피켓. 왜 피켓 내용이 최민희 가방위원장을 향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과방위 배경훈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네. 이제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이 인사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의도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모든 상임 앞으로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 오늘 보십시오. 딱 청문회 시작하는 이제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누구 뭐 이 최민희 청문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국민의힘 의원이 그걸 피켓을 든 이유를 제가 이제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보지만 왜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그 과방위 지금까지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항의하는 표시로 올렸다는 건데요. 이거 평소에 이 관련된 일반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굳이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이걸 꺼내놓고 하니 네. 청문회를 이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제 안 삼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치워달라고 하고 또 상당 시간 줬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몇 분 아마 그냥 놔뒀으면 이미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 이런 게 충분히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을 해야죠. 그걸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런 이 소동이 벌어진 건데 배경훈 뭐 후보자 같은 경우에 몇 가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 딱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내용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까지 해온 이력이라든가 AI 관련된 전문성이라든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300조 AI 시대 이분은 이 딱 맞는 후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에 자신이 없어서 청문회를 이렇게 정략의 장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후 청문회를 끌어간다고 하면 야당이 이게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정도를 넘어서 아예 뭐 국정을 못하게 하는 게 야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광재 대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인사청문을 하고 나서라도 뭐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의견 전달을 하면 될 텐데 그 피켓을 최민희 가방위원장을 향해서 가지고 나온 배경 최근에 방송 3법 때문입니까? 아니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이 배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방송 3법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이걸 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 야당과 전혀 협의 없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거든요. 여당 의원들만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그럼 왜 거기서 피켓 들고 나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수결이라고는 하지만 예. 다수결을 명분으로 한 폭력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없이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혀 관용 베풀지 않고 그것을 본인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이해하고 뭐 경위를 불러왔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그 팻말을 떼도록 하는 것은 저는 그 전혀 동료 의원이나 야당 의원에 대한 예. 존중이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정원진 대변인이나 홍석준 전 의원이 안 여쭤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배경훈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가장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체 복무 기간에 외국 대학의 학위 취득 여부 이 부분인데 이건 해명이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못해갖고 네.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고요. 예.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그 과방이 인청을 오전에 보는데 오후 1시까지 그 피켓 때문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을 했어요. 그 피켓의 문구가 최민희 독재 아웃입니다. 이게 인천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이제 메신저 공격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인천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그냥 이 인청을 통해서 그 정부와 그 여당이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망신주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발목 잡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아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이 대체 복무 기간에 외국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상의의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일단 그 본인의 어떤 해명은 일단은 그 회사가 이제 폐업이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까지 했던 시간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랬다.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학위를 취득한 것은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저는 네. 뭐 그런 어떤 해명이 맞다면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민희 그 위원장이 운영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입니다. 소수 야당에 대한 어떤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사실은 국회의원이 최소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의사표명을 예를 들면 어떤 그 피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굳이 뭐 문제 삼았던 과거의 사례가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 운영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방송상법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에 굉장히 중요한 법조차도 야당과 협의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되풀이돼 가지고 사실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물론 이제 당 소속은 있습니다만은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어떤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 네. 그런 역할은 눈꼽만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감독 역할을 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제 폭발시켜서 이제 상임위원장까지도 나와서 이제 최민희 아웃이라는 어떤 피켓을 했는데 그런 피켓조차도 또 이제 철거를 요구하면서 또 정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가방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지금 독주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저는 이게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이게 좋은 모습일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그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정치 공방의 장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까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것은 그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인사청문회잖아요.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이 지금 임명하라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만한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여당 야당이 정치 이 정책 윤리 자질 능력 이런 거 묻고 답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렸던 자리입니다. 거기에 그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이런 이로 소동을 벌이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제는 아니지만 방송산법 일관되지 않게 하니까 일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었는데 그때 왜 안 했냐고 그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 내용을 보완해서 통과시킨 입법인데 지금은 왜 통과시켰냐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청문회장을 이런 장으로 만들어버린 뭐 국민의힘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원희 대변인 어떻게 보시면 방금 전에 이제 조계현 부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제대로 하고 다른 시점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뭐 반발할 내용이 있으면 하면 될 텐데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과방위에 속한 우리 당 의원들이 뭐 의견을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소수 야당으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 표현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부분 당연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일정 정도 야당이
아니면 상대 정당이 얘기한 것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볼까요? 뭐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면 계속 나오는 질문은 이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정 장관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가족 생계도 필요했다.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돼서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에 정동영 장관이 그 공동 발의자로 이름 올렸다. 근데 공동 발의자가 보니까 82명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표 발의자는 아니고 공동 발의자로 저도 이제 다른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면서 공동 발의 공발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법안 아주 그냥 100%다 이렇게 세심하게 보진 않고 공발한 경우도 꽤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가 태양광 태양광 사업 법인을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5개를. 그 처음에 뭐 20개라고 의혹 제기는 5개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했다는 것인데 그 태양광 법인은 그 영농형 태양광과는 상관이 없는 일반 태양광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과는 이해 충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양광 사업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덧붙여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명은 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지금 가족 태양광 사업 논란을 빚는 부분, 이해충돌 관련 부분 방금 전에 이제 김현정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통일부의 명칭 논란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통일부 어떤 명칭 어떤 변경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통일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일부라는 게 이제 한시적인 어떤 조직인데 만약에 통일이라는 어떤 명칭을 빼고 남북관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뭐 통일부가 굳이 한시 부서로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또 호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인가 하는 어떤 비판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김여정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대북 전단 금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관련된 사항들을 대북 전단 금지하는 것을 발의를 해서 그걸 이제 가칭 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그게 또 위헌 판결도 받았고 이번 역시 통일부 명칭 변경 역시 이게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말에 코드에 지금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농 태양광 관련해서 뭐 공동 발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명백히 지금 농지법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자도 솔직히 위장 전입이라 그런 문제는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의원님. 통일부의 명칭을 바꾼다면 어떤 명칭으로 바꾼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 평화로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사실 전쟁이 이기보다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부 평화자를 붙이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평화 정착이 5천만 우리 국민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과제. 라면 그 통일을 마차에 비유하고 평화를 네. 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마차가 말을 끌 수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곳이라면서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그 정동영 후보자가 얘기를 한 것인데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정말 남북 관계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 한반도의 평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명칭부터 해서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후보자 검증한다고 그 국민의힘의 보좌진 3명이 그 배우자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진 촬영하는 거 CCTV에 또 찍혀갖고 그 불법적인 그런 그 요소인 것도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 이야기가요. 그 국민의힘 보좌진이 3명이 그 네.
이제 그 사진을 찍는다고 현장에 그 배우자 혼자 있는 자택의 마당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것이 CCTV에 찍혔다고 합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있는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정은지 대변인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저는 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나빠졌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가요? 북한의 잘못인가요? 그 선후 관계를 따져 본다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 말기서부터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대남 정책을 해온 결과가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남북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냈었던 건 아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북한이 우리의 어떤 존재냐. 군대 가면 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통일부 장관이라는 장관 직위의 특성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통일부 장관은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으로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경 부의장께서는 북한은 주적은 아니다라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되게 민주당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왔죠. 그리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주무장관으로서 주적이란 말을 앞세워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이 분명하고요. 북한의 도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대 민주당 어느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비판적 입장을 견제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후에도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도발을 해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보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거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네. 조경 부위원장이 생각하시기에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라는 질문인데 국방백서의 주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국방배서의 주적이라고 되어 있다. 예. 그 당연히 이 어떤 적대적 관계 이게 특수한 관계라는 게 헌법적 해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을 도발해 온다고 하면 이 적으로서 싸워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통일부를 상시적으로 두고 북한과 화해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거고요. 이건 헌법적 의무입니다. 통일 지향은. 그런데 이제 뭐 지난 정권에서 대북 관계 악화된 게 있어서 북한의 책임도 있죠. 근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은 그냥 북한 정권과 우리 한국 정권 간의 정권 권력 간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적 어떤 불안감 네. 이런 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했습니까? 지금 외환죄 수사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의혹들이 외환 혐의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남북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정동영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비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남북 협력사무소 폭파한 게 남북 공도 영락사무소 폭파한 게 북한이 2020년이에요.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뭡니까 도보회담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진척을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식 아니면 대화를 위한 대화만 지금 진보 정권에서는 해왔던 거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또 3대 세습체계만 공고화했다. 지금 국제 질서를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정말 혈맹 관계를 넘어서 군사적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가 그것 파탄낸 주역이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인사청문회 관련돼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전혀 어떤 의혹도 부각되지 않았던 전재수 후보자인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별도의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홍선호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의혹이 부각된 게 있습니까? 전재수 예,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일부는 있습니다. 뭐 자신이 부산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낙선한 네. 기간 동안에 대전이라든가 전국 주요 이 도시에 있는 그 기업들로부터 실제 근로하지 않고도 돈을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요새 근로라는 게 꼭 그 회사 사무실에 가서 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 통화를 해서든 아니면 뭐
그 뭐 SNS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지역적이었는데 뭐 가장 관심이 쏠린 거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에 빨리 이전시키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내년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의미가 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거죠.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사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후보자들 중에서 그래도 정말 그 뭐 이렇게 망신주기, 흠집내기 이런 거 말고 그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 위주로 그 진행된 유일한 후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된 것들이 이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든지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지 또는 그 해양수산부잖아요. 수산 네. 부분에 그 복수 차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로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저기 해수부 이전이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정쟁화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공약이었고 제 기억으로도 의총할 때 이재명 대표가 뭐 간다며 해서 그거를 딱 얘기하는 바람에 장관 후보로 지명된 다음에 그 전재수 의원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도 지금 들었다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저도 네.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에 계신 모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해양 강국과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방금 전에 이제 정광재 대변인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낙선 시절에 어딘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해명이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그거 관련해서 그 의혹 제기하면서 이렇게 소명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좀 네. 드리면 지금 전재수 지금 후보자가 해수부와 무슨 관계가 있나? 결국은 이제 뭐 전재수 의원이 부산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관계가 네. 있는 게 있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이런 어떤 뭐 해양 관련된 또는 수산 관련된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해수부의 어떤 이전을 어떤 장관 임명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해수부의 어떤 발전과 해양수산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게 맞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께 그냥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이 민주당의 시각에서 나오는 전망은 낭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대체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런 그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금 네. 하고 있고 결국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후보들이 이제 소명할 것은 후보의 책임이잖아요. 후보가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영역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 타겟으로 삼는 후보가 이제 강선우 후보하고 아마 그 이진숙 후보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강선우 후보를 그 인청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이렇게 잘 소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그 이공계의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도 뭐 다 본인이 그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선을 끌었던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된 내용인데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재소환 요구 불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을 했는데 내일 오후 2시 특검은 이 구치소에서 인치를 해달라, 강제 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응하지 않았던 교정당국이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근데 오늘 교정당국이 뭐라 그랬냐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검이 또 요구한다고 했을 때 교정당국이 단 하루 만에 그 입장을 바꿔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서 특검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전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평소에도 뭐 당뇨를 앓으셨는데 지금 뭐 당뇨가 심해서 뭐 더운 날씨와 맞물리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기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 강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힐 텐데 글쎄 당장 내일 인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경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는 이유가 내란 특검 관련해서 수사에 불응한다,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건강 상태가 실제로 안 좋은 건지 관련되는 약은 다 구치소로 또 이렇게 이 입수가 가능하다, 또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실제 좋은지 안 좋은지,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계속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치소에만 주로 물어보나요? 구치소에만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수사관을 보낼 수도 있나요? 이제 구치소에 의료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 지금 그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실제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겠죠. 그런 기록이 있다면 이미 지난번에 2차 출석 요구 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치소에 확인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소할 때 건강 검진을 하고요. 입소했는데 뭐 예를 들면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충격 이런 걸로 뭐 갑자기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이 증세가 심해졌다 이러면 뭐 진단을 받고 약을 받고 진료 기록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라는 것은 출석에 불응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이런 것이고, 약품 같은 것도 처음에 구속을 예상하지 못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다가 덜컥 구속되는 경우에 먹던 약 없으면 당장 이 구치소에서 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 웹을 통해서 다 반입합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통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사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는데, 네. 그 웬만하면 뭐 갑자기 구속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니 충격도 있겠지 하고 동정심 조금만 가질 만도 한데,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런 동정심도 주는 게 좀 그렇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부터 해가지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단 한 번도 순순히 수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역시 똑같이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엔 영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간 끌겠다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관련된 공범 내지 참고인들이 다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나가서 본인이 부인하는 진술을 한다고 한들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이 상태로 기소돼서 법정에서 다퉈보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다. 이 판단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특검 아마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인치는 구치소를 통해서 인치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에 특검이 수사관 보내서 체포영장 갖고 가서 끌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보안 수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특검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전 의원께요. 요즘 참 국민의힘 내부가 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뭐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또 혁신위원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당헌 당규에 넣겠다고 하니까 홍 전 의원께서는 또 지역구였던 곳이 대구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것이 조사에 응해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든 상황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또 이 부분을 옹호해야 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뭐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주변을 이제 수사를 하고 예. 관련된 어떤 정점에 대해서 이제 최후로 이제 불러서 이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를 받아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특검이 이제 지금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특검에서 벌써 이제 수사를 이제 두 차례나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속되자 말자 또 이제 수사를 인식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완전히 좀 벗어나서 지금 조은석 대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과잉 수사, 거친 어떤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인 어떤 인권 어떤 침해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관련된 어떤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에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예. 뭐 구속하자마자 또 수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굉장히 과잉 수사,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혁신 위원장 이제 윤희수 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윤희숙 원장 같은 경우 이제 그 당헌 당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 이런 어떤 여부를 이제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설랑설레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홍 전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거푸 수사하는 것은 또 소환하는 것은 과잉 수사고 인권 침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용 호소를 통한 동정 마케팅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구체적인 뭐 증거도 없이 뭐를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무슨 인권 침해 프레임을 자꾸 걸어서 그럼 법무부가 지금 교정 당국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불법 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그 상처를 준 그런 내란 속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그 교정 당국에서 그 어떤 그 인권을 침해한 게 있습니까? 약 처방도 다 해줬다라고 하고 운동 시간도 줬다라고 하고 그것도 그 자꾸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무 구체적인 그 자료나 근거도 없이 그냥 인권 침해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와 그 법령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따박따박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이 확대 재생산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인데 저는 정말 이제라도 저기 윤석열 그 내란 수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아니 지금 그 구속까지 된 마당에 거기서 지금 그 저기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다 이렇게 버티면서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 그리고 이게 그렇게 버틴다 해서 될 문제입니까? 이거 그 교정 당국에 대한 그 인치에 대한 그 공문으로 지휘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다음부터는 강제로 동원해서 분명히 끌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아마도 연출해서 그 극렬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져요. 예. 홍 전 정광희 대변인. 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어야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검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했잖아요.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계엄은 정당한 것이었고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잘못 결론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한 바를 얘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본인이 법조인으로 한평생을 살았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는데 지금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검 수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국민들께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였고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했었던 행위들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의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되는 존재로 남는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홍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더 이상 사과와 반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 지목하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이면 필패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전 혁신위원장이죠. 윤희숙 현 혁신위원장에게 최고위원을 폐지하는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해서 역주행이다. 혁신이 가능한 겁니까? 혁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까? 원래 대선 패배라든지 큰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혁신은 참 어렵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박지현 비대위원장에서 586 청산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도 당시에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굉장히 당내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고 특히 지금 제가 볼 때도 역대 지금 우파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특히 지금 정당 구성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동일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어떤 결사체인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이재명 정권의 합리적 견제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내부 어떤 총질과 내부 비판에만 좀 몰두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많아서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의 지지층마저도 좀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의 안에 대해서도 네.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당의 어떤 공감대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톱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당내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예상 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사전에 좀 더 이제 당의 어떤 공감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어떤 과정상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이건 뭐 다른 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김혜정 의원께 여쭤볼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한번 의견을 듣는다면 김현정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의 제1순위 혁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적 쇄신이죠. 혁신하면 무조건 인적 쇄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실패했지만 인유한 혁신이 때도요. 예. 여섯 개의 혁신 과제를 도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우뜸이었던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도부랑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와 험지 출마였잖아요. 결국은 용두삼위로 끝나고 실패했지만 결국 인적 쇄신 없는 혁신은 그거는 뭐 그 인고 없는 바나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혁신위는 이제 아마도 그 이제 똑같이 용두삼위로 끝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송원석 그 원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적 쇄신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고 백서부터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한 달 좀 남았는데 백서부터 만들려면 백서 만들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장동혁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들도 왜 자꾸 사과를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10%대까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당의 위기감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그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저기 TK나 그 PK나 그 저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당권이나 또는 3년 뒤에 있는 총선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실제로 지금 그 현주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할 얘기는 많지만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서요. 민주당 당권 레이스 일단은 조금 누가 조경부 위원장께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8월 2일까지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지난 대선 전당대회처럼 이제 지역 순회 경선 과정에 이제 들어갔고요. 네. 후보자들 뭐 그 과정에서 TV 토론도 예정이 돼 있고, 네. 8월 2일에 이제 최종 선출이 됩니다. 순회 경선마다 투표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역에서요?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여론조사 30%고 이게 집계돼서 이제 최종 발표되는데 아직까지 판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팽팽한 상황이고 이제 두 분의 어떤 캐릭터가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방향이나 목표 실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뭐 지상 과제 또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이라는 정당의 정체성 문제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당 대표가 잘 갈 것이냐 이런 자라기 경쟁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 약간 과열되는 게 아니냐. 뭐 여전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좀 부딪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열기는 있는데 우려할 정도의 어떤 뭐 이런 이 갈등 정도로 나가지는 않고 있어서 예. 질서 있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첫 TV 토론이 16일이면 그 다음이 23일, 29일인데 첫 TV 토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김 의원님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인사청문회도 상당히 국정에 또 좀 부담이 혹 될 수도 있으니까 전당대회만큼은 조용히 해라 이렇게 내부 좀 단속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후보가 둘일 뿐이지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네, 크게 부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우리 이제 누가 되든 간에 둘 다 후보가 다 친명 후보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명심을 얻는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표현하던데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해줬죠. 명심은 둘한테 다 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명심과 관련된 거는 이제 이 두 후보한테 다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두 후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그 대의원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하는데 결국은 당원 70% 여론조사 30%거든요. 여론조사 3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 120만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은 당원들이 누가 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이냐 갖고 이제 그 판단을 할 것인데 결국은 그 두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들도 비슷하거든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그리고 내란 종식, 민생 개혁 등등 비슷한데 결국 이런 것들을 누가 더 잘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 판단은 결국은 세 차례에 있는 방송 토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만의 그 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하고 호남이거든요. 예.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 그 당원들의 표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김인정 의원이 국민의힘 10%대 지지율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전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정관식 대변인께 먼저 예. 여쭤보고 홍석준 전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불꽃 튀는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제 뭐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찬대 의원입니까? 정청래 의원입니까? 글쎄 여의도에서 정치에 조금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다 박찬대 의원이 역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뭐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명심이 두 사람에게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대외적인 메시지고요. 그 국회의원회관 818호인가요? 거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또 하나 박찬대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증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당도 물론 뭐 책임당원 분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자들이에요. 정말로 뉴스 한 줄 한 줄의 행간의 의미까지 또 지도부 워딩 한 줄 한 줄의 행간의 알겠습니다. 의미까지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홍준호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대박입니까? 어대정입니까? 지금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 그리고 김어준이 미는 지금 정청래 구조인 거지. 예. 그리고 이게 치열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이 계속 가는 거죠. 그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정청래가 불가촉 정치인이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었고 또 최민희 의원도 정청래 의원을 지지했는데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그런 어떤 언론에 나섰죠. 그리고 어젠가요 지금 정청래 의원 본인은 이제 수박 농사 왕수박을 들면서 뭐 수박 노노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도 뭐 이런 어떤 많은 어떤 문자 폭탄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의원이라든지 대의원은 전반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유리하고 그 반면에 일반 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의원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의원이 좀 미세한 현재까지 우위를 좀 지키고 있다 봅니다. 네. 첫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판세 궁금해하실 텐데 조기현 부위원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은 최근 경향은 정청래 의원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건 분명한데 근데 조기현 부위원장은 투표는 하실 거잖아요. 해야죠. 알겠습니다. 설마 누구를 찍을지를 물어보시진 않으시겠죠? 정견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 보고 판단해 네,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네. 그 실제 이 당원 55% 대의원 15% 뭐 이제 당원이고 여론조사고 실제 여론조사도 이 역선택 방지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잡히는데 이게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나와서 뭐 하느냐 이런 게 좀 관건이고 특히 호남 쪽 그 당원 비율이 높아서요. 이게 아직 명확하게 하나의 어떤 추세로 잡히지는 않아서 네. 뭐 팽팽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 처음 시작 레이스 초반에 약간 뒤진 것으로 나타나는 박찬대 의원이 의원들의 좀 지지를 통해서 또 역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공존하고 있어서요. 근데 당에 여러분들께 물어봐도 다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결론은 모르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